한번에 약간 자료 정리가 덜 된 상태에서 발표해가지고 또 복습 겸 해서 제 앞부분을 어, 오늘 제가 그 청장님 발표할 때 몇 개도 빨리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서대현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걸 가지고 저도 제 콘텐츠에 많이 이렇게 도움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기 머신러닝 이제 알고리즘 위주로 이제 제가 잘 아는 이제 야사 위주의 강의를 지난번에 했는데 그때 자료가 좀 덜 완성돼서 또 뭐 관심 있으시 달라고 해서 드리긴 드렸는데 이제는 자료가 조금 완성이 돼서 처음 복습 겸 해서 좀 앞에 정리하고 다시 오늘은 KNN이나 K민즈 중에 아니면 서포트 벡터 머신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론을 약간 복습 겸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간 저의 좀 주장이 좀 담겨 있어서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종지가 있어야 되니까 예. 예, 요거는 이야기했죠. 예, 우리 지금 빅데이터 분석 방금 우리 청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는데 야, 그 이제 그 탄소 중립 그것도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결국에는 누가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추적 가능한 그런 시스템 뭐 있고 아마 모델이 있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게 머신러닝 모델 모형이 만들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제가 이제 저는 야사를 좋아하니까 이 제가 딥러닝을 제외한 그 중에 꽤 중요한 분들을 제가 이렇게 꼽아봤고요. 요 지금 제가 우리 허령 선생하고 같이 그린 이 개보도 제가 원래는 DBMS 개보도를 그렸었는데 그거를 본따 가지고 제가 인공지능 개보도를 그렸는데 요쪽 라인이 지금 연결주의입니다. 연결주의. 예, 연결주의.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프리 힌튼 딥러닝으로 발전한 연결주의의 사제관계죠. 사제관계. 그리고 요쪽이 기호주의입니다. 기호주의. 예, 기호주의. 그리고 요쪽 언저리가 이제 소수파인데 사실은 약간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코리나 코테스하고 블라디미르 베푸닉, 예, 이 블라디미르 베푸닉이 바로 지금 딥러닝이 뜨기 전에는 사실 최고의 알고리즘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이 꼽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지금 인공지능 하는 그런 기업들을 또 사실은 딥러닝은 최근에 시작한 거고 대부분 다 문서 분류나 뭐 이런 분류 예측할 때 서포트 벡터 머신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미지넷 대회가 2010년도부터 열렸는데 2012년도에 딥러닝이 참가한 거고 그 전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을 제안한 사람이 블라디미르 베푸닉인데 이 사람이 뒤에 나오는데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의 그 뒤에 나오는데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예. 거기서 어쨌든 굉장히 수학을 잘했던 분이고요. 소련의 그 모스크바의 제어 무슨 연구소에 꽤나 중책을 맡고 계셨는데 소련 연방이 붕괴하면서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예. 예. 그래서 막막해져가지고 예. 돈을 많이 주는 미국 벨 연구소로 이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벨 연구소에서 이 덴마크 출신의 코리나 코테스 박사하고 둘이서 원래 블라디미 베푼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만든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인데 엄청난 수학의 성과인 거죠. 진짜 예, 이 딥러닝이 뜨기 전까지는 거의 뭐 예, 모든 문서 분류의 끝판왕 예, 불렸다고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우리 저기 뭐야 K민즈라고 예, K민즈라고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K민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지도 지도를 구분할 때 뭐 말로 들으면 라벨이 있느니 뭐 없느니 뭐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이렇게 컨셉만 들으면 무슨 소린가 싶은데 이 K-민즈를 따라 해보면 아 지도는 지도학습이라는 저런 거고 라벨이 없단 말이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민즈 알고 그리고 K-민즈 알고리즘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인데도 지금 쇼핑몰에서 고객을 분리한다든지 뭐 지금 우리나라 대선 전국을 얘기하면은 조금 그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어서 우리나라 얘기 안 하고 미국 대선에서도 결국에는 오바마 행정부, 오바마 대선 캠프, 트럼프 대선 캠프 이럴 때 결국에는 본인들이 대선 캠프 캠페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유권자를 분류를 클러스터링을 해야죠. 그룹핑을. 그때 많이 쓰는 알고리즘입니다. K-민즈를 만드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 에블린 픽스하고 조셉 하지스는 KNN이라고 KNN 최근접 알고리즘 우리나라 말로 그 유유상종이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사람하고 누가 그 사람의 가까운 친구를 보고 이 사람 이런 성향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한 게 KNN입니다. Nearest Neighbor. 예. 그래서 그 사람 친구 몇 명을 보고 판단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강승우 멘토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그 랜덤 포레스트, 예, 결국 의사결정 추리 알고리즘의 뭐 최신 모델 또 그 이후로 부스팅 알고리즘 이렇게 해서 더 발전됐는데 그 의사결정 추리 알고리즘의 을 여러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여가 큰 두 사람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원래 레오 브레멘하고 아델 커트는 이 사람 박사, 이 사람 지도 교수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야사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윈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가 왔다. 아주 인사이트 깊은 말이었고요. 제가 존경하는 짐 그레이가 있습니다. 짐 그레이. 이 사람이 20 몇 년 전에 예, 은퇴를 했는데 빌 게이츠가 이 짐 그레이를 자기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에 초대해서 선배님, 선생님 이제는 인류를 위한 연구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 그레이가 원래는 트랜잭션이라고 불리는 그런 DB하고 미들웨어 뭐 DB라고 해야 되겠다. 예, 그런 거 만드는 사람이었는데요. 거기서 이 사람이 엔지니어였죠. 거기서 과학을 연구해서 이 사람이 내세운 주장이 뭐였냐면 앞으로의 과학은 데이터 인텐시브 사이언스가 될 것이다. 예,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7년 제 기억으로 2월 달 정도로 기억되는데 요트를 타고 어머니 유골함을 태평양의 어떤 섬에 안치시키러 나갔다가 사고사를 당해서 이제 실종되셨죠. 그리고 공식 사고사 처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제가 열심히 그 당시에 이제 오라클 DBMS를 공부할 거 있을 텐데 오라클 홈페이지를 제가 딱 들어가니까 우리의 영웅인 짐 그레이가 지금 실종됐다고 그런 팝업이 막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이거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소위 말하는 집단지성으로 그 당시에 AWS가 막 만들어진 시점인데 인공위성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처럼 빅데이터 분석을 안 하고 인공위성 사진의 한 섹션씩 전부 다 맡아가지고 눈으로 막 이 짐 그레이의 사진을 요트의 이름이 하여튼 굉장히 멋진 이름이었습니다. 찾아내려고 그런 하고 AWS가 또 협조해 줬습니다. 예, 워낙 이분이 IT 업계에 존경받는 사람이면서 근데 제가 이제 이 짐 그레이를 놀랐다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일생에 있어서 참 두세 번 성공하기가 힘든데 짐 그레이가 우리 트랜잭션 처리에 관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이론을 이분이 만들었는데요. 그것도 했을 뿐더러 은퇴하고 나서 또 새로운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분인데 그 왜 미국의 그 베트남전 놔두고 이 반전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히피 그룹이 형성되는데 우리 짐 그레이도 그런 반전 운동을 했던 히피 그룹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실리콘밸리의 표준 포맷인 이런 옷 입고 이런 이거 하는 거에 거의 원조입니다. 원조 짐 그레이가. 예, 이분이 70년대 초반에 IBM의 그 알메이든 연구소라고 거기에서 바로 DBMS 연구를 어,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텐덤이라는 회사에 가서 마지막으로 텐덤하고 DC 이런 회사에서 어, DBMS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미국의 알메이든 연구소입니다. 예, 뭐 우리가 아는 대부분 IT의 많은 근본적인 연구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여기를 못 가봤습니다. 요 위까지 가봤습니다. 예, 이 짐 그레이가 쓴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트랜잭션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이제 이분의 원래 전공이었죠. 예, IT 기술에 관한 트랜잭션 처리에 관한 거고요. 두께가 한 500페이지 되는 걸로 기억하고 보통 컴공과 대학원에서 한 반 정도 하다가 예, 포기하는 예, 엄청나게 지금 예, 우리 컴퓨터 과학의 대부분을 많은 부분을 이 책에 근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원래 전공이었고 이 사람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빌 게이츠가 초청해가지고 빌 게이츠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가 이겁니다. 본인이 쓰지는 않았고요. 본인의 제자 그룹들이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편집해서 냈습니다. 근데 이 제목 이름이 보시다시피 포스트 패러다임 네 번째 혁명이다. 과학에 있어서의 네 번째 혁명이다 이 말인데요. 데이터 인텐시브 사이언스를 주장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재미난 것은 숫자가 4차 산업혁명하고 과학에 있어서 네 번째 혁명하고 이게 맞아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익스페리멘털 과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갈릴레이, 그 후계자인 뭐 티코 브라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데이터를 관측해서 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알겠지만 뭐 뉴턴이니 맥스웰이니 뭐 케플러니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이론을 성립했어요. 이론을. 그 다음에 20세기에는 컴퓨터가 발명되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복잡한 현상을 시뮬레이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데이터 인텐시브 사이언스 올 것이다. 그 당시에 빅데이터가 이제 막 이 파이썬이 만들어지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 분위기가 하는 게 결국에는 과학자들이 당시에 아마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쪽은 뭐 통신 분야나 금융 분야 정도일 거고 또한 과학 분야가 있었죠. 과학 분야에서 이 과학도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에 한 과학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지금 그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짐 그레이가 예전에는 익스페리멘털하고 그리고 이쪽에 실험하고 컴퓨테이션을 하다가 이제는 데이터 인텐시브 과학이 올 거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던 크리스 앤더슨이라고 예, 뭐 일종 미래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롱테일의 법칙을 했죠. 우리 롱테일의 법칙 지난번 얘기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중요한 20%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안 중요한 80%를 챙겨야 된다. 그래서 아마존의 매출의 많은 부분이 오히려 가끔 팔리는 그런 책들이다. 그래서 롱테일이 이것도 일종의 빅데이터와 관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풀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제는 공유 경제의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사이트가 참 이렇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진짜 얼마나 많은 시대를 앞선 예측을 했는지. 그래서 이분의 주장이 빅데이터 때문에 인과관계 과학보다는 이제는 상관관계 과학으로 출발할 것이다. 이 책을 경성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님인 조재근 교수님이 이 책이 나오는데 제가 읽은 통계학 책 중에 제일 저는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통계학 빅데이터를 잡다. 나중에 시간 되면 꼭 읽어보시고 우리 그 빅데이터 심화화 이론이 대부분 다 첫 출발은 이 책에서 출발합니다. 예, 그래서 전혀 통계학 그 어떤 이론을 쓰지 않고 빅데이터 분석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유명한 사람이 바로 스웨덴의 의사이면서
통계학자인 한스 로슬링 교수님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강의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막 몸 개그를 써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히트를 썼고요. 테드에 나와서도 이런 식으로 이 방망이 짱대 보이시죠? 이걸 가지고 몸으로 하니까 사람이 막 집중도가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Expectancy of the African countries and all the rest of the world moves up into the corner where we have long lives and small family and we have a completely new world. 예, 이분은 통계학 그 어려운 수식 안 쓰고요. 오로지 방금 막 그 시계열로 변화하는 그걸 보고 연출하는 건데 이분의 방법론이 R의 갭마인더라는 패키지에 담겨져 있고요. 아마 지금 R에서 좋은 것들이 파이썬으로 점점 포팅되고 있는 추세니까 아마 파이썬에도 갭마인드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리고 이분이 뭐 워낙 이쪽 빅데이터 분석 쪽 유명하니까 뭐 3년간 강의가 예약돼 있고 한국 통계청에서도 많이 초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3년 전인가에 췌장암으로 운명을 하셨습니다. 요 나이팅게일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요 이야기에 그게 바로 아까 조재근 교수 그 통계학 빅데이터 잡다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예, 빅데이터 과학자 수요가 많다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강전무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기상 데이터를 보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분석 중요한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대개 기업에서 가면은 데이터 준비율이 제로다. 데이터 있기만 하면 감사해라. 현업이 뭐 업무는 잘하고 데이터 없는 게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거의 모른다. 뭐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아까 전에 청장님 말씀하신 보니까 그 우리 뭐 공공 데이터 관리법인가 그런 법규에 의해서 그래서 공공 쪽에서는 빅데이터가 잘 정리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넘어가고 제가 요거 링크트인이라고 그 제가 실리콘밸리 갔을 때 그 구글에서 제가 이렇게 구글 식당에 앉아가지고 관상 봤거든요. 전 세계 가장 열정적인 그런 젊은 사람들이 구글에 모여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그 뒤에 가니까 링크트인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구글의 밥이 제가 볼 때 한 25,000원짜리 정도 됐다고 하면 링크트인이 한 6만 원 정도 수준의 부페였습니다. 그리고 사원증만 있으면 복도에서 이렇게 그 사원증만 되면은 막 키보드가 뚝뚝 떨어지고 아이폰이 뚝뚝 떨어지고 뭐 아이폰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약간 30만 원 정도의 그런 전자제품은 거의 사원증만 되면 막 자판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링크트인에 가서 제가 이 사람이 저처럼 삼성 SDS 땡긴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처음 만난 거예요. 뭐 저랑 뭐 따지고 막 그래서 여기 와서 뭐 링크 뭐 하냐고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DB를 오래 했기 때문에 뭐 빅데이터 많이 다루고 이랬는데 그 데이터 사이언스 뭐냐고 그러니까 링크트인에 클릭 하나하나 프로필을 바꾸거나 모든 거를 전부 다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그 인사이트를 팔아먹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빅데이터 분석 회사는 엑시엄이라는 미국의 회사가 있습니다. 엑시엄은 데이터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연계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엑시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는 하나도 못하니까 5만 가지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다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9.11 테러 발생했을 당시에도 이 엑시엄이라는 회사가 5만 레스토랑 예약 정보, 비행기 예약 정보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범인을 제일 먼저 지목했다는 거죠. 해서 뭐 FBI나 CIA 수사기관에 넘겨서 범인을 일찍 잡았다. 그 정도로 빅데이터 분석을 연계했을 때 여러 가지 흩어져 연결했을 때 엄청난 데이터 그
역량이 나온다. 예. 아마 우리 박고모님께서도 만일에 하시려는 연구소도 액션을 참고하셔서 그 만드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아마 꽤 오래된 회사이고요. 뭐 하여튼 전 세계 모든 데이터를 다 분석하고 있어서 CIA나 FBI도 도움받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네. 엑시엄을 참 모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 서론이라서.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때 머신러닝을 제가 볼 땐 재발견했다.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고 제가 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첫 번째 임무를 띄었던 학문은 바로 통계학이죠. 예,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엄청난 열정으로 지난 100년간 통계학이라는 분야를 발전시켰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칼 피어슨, 우리 피어슨 상관계수 이분이 아마 캠브리지 대학의 첫 번째 통계학 교수일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 반대 측점에 피셔 교수가 있습니다. 피셔 교수.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데 통계학은 크게 베이지안파와 반베이지안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 피어스는 베이지안파고 로널드 피셔는 반베이지안파라고 합니다. 그거의 대립에서 통계학이 발전됐는데 뭐 이래 계보가 되면 이래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칼 피어슨이 사실은 먼저 등장했고 그 한참 후배가 바로 이 로널드 피셔인데 실제로는 이 로널드 피셔가 현대 통계학을 거의 만든 사람입니다. 예, 칼 피어슨은 아마 캠브리지 대학 맞을 겁니다. 통계학 교수였고 로널드 피셔는 박사학위를 받고도 학교에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담스테드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농업진흥청 정도의 저기 실험 팀장 정도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의 로람스테드라는 인공농업진흥청에 100년치 데이터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아노바니, 뭐 P값이니 뭐 이런 대부분을 이분이 만든 거죠.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사위인 조지 박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생산 현장에 적용해서 만든 게 바로 우리 그거고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만든 겁니다. 가족이. 예, 그리고 피어슨의 아들이 에곤 피어슨인데 이 에곤 피어슨이 처음에는 당연히 아빠 편 들다가 나중에는 반베이지안 그렇죠. 이쪽 파로 붙은 거죠. 예, 그래서 뭐 다 이렇게 사돈의 팔촌들이 다 만든 게 이 천재들이 만든 겁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통계학이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통계학은 현재는 모집단은 잘 모르니까 표본을 잘 추출해서 그 표본에서 산포, 분포, 뭐 상관계수 뭐 이런 거 하거나 또는 추정과 검증, 인피런스와 가설 검증, 하이파소시 테스트를 통해서 추정 통계학을 내는.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대선에서도 보면 신뢰 구간이 어떻고 뭐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게다 이 통계학의 기법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통계학이 대단한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통계학 그 다 믿을 거 아닌데 이런 주장을 해왔던 거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벨 연구소에 잠깐 계셨던 앤스콤이라는 통계학자가 있었습니다. 앤스콤이 네 가지 케이스, 통계학 믿으면 안 되는 네 가지 케이스를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전부 다 이 데이터는 눈으로 보면 다 다른 분포죠. 이거하고 이 분포는 전혀 다른 분포입니다. 데이터 전혀 완전 다르죠. 하지만 통계학이 자랑하는 선형회귀 방정식으로 돌리면 선형 이 추세선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똑같은. 예. 그래서
똑같이 통계학으로 선형회귀 방정식이 나오지만 데이터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림을 그려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앤스콤이라는 사람이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앤스콤의 쿼테트, 저는 4가지 케이스라고 번역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 다르게 번역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현대 지금 파이썬이 나오고 현대 빅데이터가 되면서 더 확실하게 이 통계량하고 실제하고 다른 케이스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거죠. 여기에 있는 이 까만 이 모든 데이터의 그 통계량은 다 같습니다. 소수점 2자리까지 모두가 같습니다. 평균 표준 편차 상관계수가 여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데이터들이 소수점 둘째 자까지 다 맞을 수 있다. 이게 데이터 사우루스라는 여기 있죠. 데이터 사우루스의 이름으로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내가 파이썬으로 직접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다른 데이터가 기술 통계량을 봤을 때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 때는 통계량도 중요하지만 시각화를 꼭 해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쪽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Datasets which are identical over a number of statistical properties, yet produce dissimilar graphs, are frequently used to illustrate the importance of graphical representation. 아이고. 아이씨. 이 마우스가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Are frequently used to illustrate the importance of graphical representations when exploring data. We present a novel method for generating such datasets. The key insight behind our approach is that it is relatively easy to take an existing dataset, modify it slightly, and maintain nearly the same statistical properties. With repetition, this process creates a dataset with a different visual appearance from the original, while maintaining the sam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Further, if the modifications to the dataset are biased to move the points towards a particular goal, the resulting graph can be directed towards a particular visual appearance. The algorithm functions independently from the statistical properties which are maintained between the datasets and can be applied to non-scatterplot data as well. The outputs from our method can be used to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visualizing your data and may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new data anonymization techniques. 네, 뭐 이게 지금 이제 통계량이 소수점 2자리까지 똑같으면서도 데이터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통계학이 20세기에는 제가 볼 때 데이터 분석이라는 영역에 주요한 자리를 매김했었다. 그리고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은 일찍 나왔었고 바로 다트머스 회의 때 참여했던 요분 아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컨셉을 만들어냈다. 예. 그래서 아서 사무엘이 체스가 아니고 체커 프로그램을 기존의 기본을 활용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머신이 배우는 이런 단어로 뜻으로 머신러닝이라는 단어를 냈죠.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까지 안 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카네기 멜론 대학의 유명하신 톰 미첼 교수님이 1997년에 이 머신러닝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지금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를 이 원문을 좀 읽었는데 여러 가지를 분류를 하고 또 엄정하게 하고 여기에 이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타스크가 발전하면 이것을 머신이 배운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머신러닝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경영학과 박사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실에서는 지난 머신러닝이라는 단어보다는 지난 한 40년 동안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컨셉을 더 잘
사용했던 단어다.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패턴을 찾아내는 그런 영역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오히려 했고 머신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별로 쓰지 않았던 걸로 제가 보이고 예. 데이터 마이닝이 더 많이 썼다. 뭐 쓰지 않았다 해봐도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마이닝이 알메이든 연구소에 DB2를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예, 알메이든 연구소는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실리콘밸리가 이까지라고 하면 이 남쪽에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라케시 아그라왈이라는 사람이 DB2를 만드는 데 기여했고 그리고 DB2 RDBMS에 데이터가 막 쌓이는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보자 이런 연구가 바로 데이터 많이 됐고 기존에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이죠. 통계학 또는 머신러닝의 여러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그게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연구가 있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툴을 만든 Hey, look, we got this thing working now. 예. 그래서 이런 결국 RDBMS의 궤적과 같이 하는 단어가 데이터 마이닝이다. 예, 그래서 퀘스트 데이터 마이닝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 이 퀘스트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지금 제가 볼 때 머신러닝이라 불리는 이런 방법론들은 이때 거의 다 정립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품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DB2의 인텔리전트 마이너, SPSS라는 아주 유명한 통계 분석 툴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툴인 클레멘타인을 만들고 오라클 DBMS 쪽에서는 다윈을 만들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계학과 데이터 마이닝이 이제 병존하던 시대, 서로가 약간 다르게 서로가 하던 시대.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을 단순성의 통계학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 이때 다 같이 쓰였던 단어가 KDD다.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라는 뜻인데 이것도 똑같이 비슷한 것을 서로가 다르게 부르는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DIKW라고 데이터가 쌓이면 information, knowledge가 유지됨 이런 것을 경영학에서 주로 러셀 에코프 교수가 주창을 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제가 링크드인 얘기했지만 데이터 과학이라는 단어가 실리콘밸리에 쓰이기 시작하면서 빅데이터와 지금 뭐 인공지능 특히 머신러닝 이런 단어가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은 이렇게 포함 관계를 보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딥러닝이 워낙 대세가 되다 보니 이제는 머신러닝 이렇게 하면 딥러닝이 거의 독립한 느낌으로 그렇게 커리큘럼도 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복습이랑 지금 좀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 지난번에 제가 했었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제가 좀 엉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 그래서 머신러닝이 이제 그리고 그래서 RDB 시대 때까지는 오히려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많이 불렸는데 지금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그리고 딥러닝 인공지능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시대 화두가 되면서 머신러닝이라는 단어가 약간 인공지능 관점에서의 머신러닝 단어가 더 이제 각광을 받는 단어가 되었고 그 과정 그 하는 분석 그거는 뭐 데이터 마이닝하고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3, 4년 전에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레이크라는 기존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뭐 EDW 뭐 이렇게 부르다가 요즘에는 빅데이터 레이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라는 단어에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단어였는데 데이터 레이크라는 단어를 지금 쓰기 전인데 둘이가 뭐 다르냐 이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기존 어떤 운영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만 시계열로 모아서 차곡차곡 저장했는데 데이터 레이크는 일단 기존 DBMS도 모으지만 소셜에서도 모으고 센서, IoT에서 모으고 모든 걸 다 모은다는 게 다르고요. 또 하나가 예전에는 중요한 거 모았는데 지금은 데이터 언제 사용될지 모르니까 절대 버리지 않고 강화하지 않은 로 데이터를 모은다는 그런 차이가 바로 데이터 레이크와 기존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차이.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RDB 시대고 요거는 지금처럼 빅데이터 시대고 예, 그리고 요때 쓰였던 말은 데이터 마이닝이고 요때 쓰였던 말은 머신러닝이고 네, 그래서 한전이 뭐 그 엄청난 지금 에너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 아까 전에 청장이 보였던 기상 데이터처럼 이제 에너지 빅데이터 분석해서 다양한 뭐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웹사이트가 있어서 여기에 우리 다 이 공기업이니까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요. 네, 이번 영상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올빼미 버스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서울시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방금 우청장님이 한 거에다 제가 넣었습니다. 요, 온실가 네, PNG 사례 넘어가고요. 제 만화책에 나오는데 넷플릭스 한번 요거는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는데 회사의 CEO가 요 기자들 개별에 다 맞게 취향에 맞게 커피를 타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개인의 최적화된 뭔가 서비스를 한다 이런 의미로 뭐 아마 이렇게 했겠죠. 예, 그 CEO가 바로 요 리드 헤이팅시스 넷플릭스의 CEO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결국에는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추천을 쫙 해주니까 하루 종일 거기 붙들려 가지고 있어야지 넷플릭스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만큼 개개인이 딱 맞는 거를 추천해 주는데 그게 그때 쓰는 게 바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넷플릭스의 이러한 놀라운 이 취향 저격 추천은 어떻게 됐냐 하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아, 요건 재밌으니까 요거 봐야 되겠다. 이분이 이 비디오 아폴로 13 빌려본다 반납 못해가지고 연체료를 40분이나 물었대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보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넷플릭스라는 거죠. 예, 지금은 스트림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연체료 물릴 없겠죠. 예, 하지만 처음에도 비디오 우편 배송 사업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개인이 딱 좋아하는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이 넷플릭스 같은 이런 사업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취향 저격 추천 시스템에 엄청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전문가 집단들한테 이렇게 노가다로 한 거예요. 사람이 전문가들이 했는 그런 거였는데 이거보다 더 하기 위해서 바로 넷플릭스 프라이즈라고 하는 이 대회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우리 캐글의 원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넷플릭스 프라이즈 열어서 기존의 넷플릭스 추천 알고리즘보다 조금이라도 좋게 해주면 돈 100만 달러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100만 달러. 예, 그래가지고 많은 전 세계 지금 빅데이터 분석가들이 여기 참여해서 한 팀이 100만 달러 딱 타갔다고 합니다. 예, 보니까 10.6%, 10.06% 성령 향상했네요. 1등이 요 팀이고. 근데 예.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머신러닝 추천 알고리즘으로 넷플릭스 한번 들어가면 계속 좋은 게 올라오니까 못 떠난다는 거죠. 저는 뭐 넷플릭스는 안 보는데 유튜브에서 해보면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들을 계속 추천해 주니까 저 요즘 텔레비 안 본 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캑을 우리 여기 이제 지난번에 조동욱 대표님 뭐 소개해 주신 서울대 그 국제경제학과 교수님이 캑을에 가서 우승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청장님도 있고 하니까 캑을에 많이 기상 데이터 이런 거 있으면 우리도 한번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캑을에 가보면 뭐 지금 빅데이터 분석의 성지인 거죠. 가면 여기 데이터도 얻을 수 있고 각종 사례 소스 코드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그 멘토님 강승우 멘토님 말씀하시는 랜덤 포레스트니 뭐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서 캐글에서 누가 어떤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하냐 뭐 이런 데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 이제는 회귀 분석보다는 랜덤 포레스트나 부스팅 계열 알고리즘을 쓰는구나. 이것도 캐글에서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캐글을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고 캐글에 대해서 누가 언제 한번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캐글 오늘 이거 안 하고 알고리즘 하려고 그러는데 이 소론이 왜 길지? 요 캐글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네. 캐글은 데이터 분석계 지금 요즘 월드컵이죠. 거의 성지죠. 모든 걸 캐글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글에서 나의 랭킹이 곧 나의 어떤 가치와 직결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기업들이 상금을 걸고 해결 과제를 등록하면 해결하는 이런 모델이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상금뿐만 아니라 이 기업에서 캐글을 올릴 때 서버 비용 이런 거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내야 됩니다. 예, 상당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예, 세계 최대 데이터 과학자 커뮤니티로 거듭났고 그러니까 구글이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구글이 2017년에 캐글을 인수했고요. 처음 만든 사람은 호주 멜버른 대학의 안토니 골드 브룸이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인턴십 하다가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현재 바로 이 캐글이 된 거고, 예. 그래서 뭐 재미난 거는 이제 가면은 성적에 따라서 보면 여기 최하위 초보자부터 해서 그랜드 마스터까지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구조에서 재밌게 만든 거죠. 한국이 4명뿐이라고 하는데 현재 그랜드 마스터가 네. 그래서 뭐 제가 한국 상황은 얘기 안 하고요. 저기 뭐야 그 이분이 고한석이라는 분인데 뭐 지금 그 선거에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이분은 약간 좀 뭐 민주당 분인데 어쨌든 오바마 캠프가 어떻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선거에 활용하는지 이제 뭐 선거 분야에도 엄청 활용하고 신한은행, 현대카드, 뭐 신용평가 뭐 이런 데 금방 나와 있습니다. FDS 이런 데 모두가 하고 있다. 예, 이제 서론 그만하고 예,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 종류가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 말한 그거죠. 이게 포함관계네, 포함관계. 예, 제일 artificial intelligence, 머신러닝, 딥러닝 포함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통계학 분야에 나온 이런 거, 예, 이 분산 분석, 회귀 분석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딥러닝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머신러닝을 할 건데, 머신러닝 크게 지도와 비지도가 있는데 비지도를 말로 하면 어렵지만 이따가 K-민즈를 해보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연관성 요게 바로 라케시 아그라왈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PCA 우리 강전문이 강의에서 많이 했던 PCA나 TSN이 뭐 이런 것도 비지도 학습에 속하고 지도 학습이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머신을 알고리즘들이 지도 학습에 속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학제적 연구가 필요해서 네. 예, 그리고 이제 요게 중요한데 머신러닝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데이터도 잘 알아야 되고 컨셉도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요 사이킷런이라고 하는 요 웹사이트 요 패키지를 능숙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꾸 토론에 의해서 사이킷런이 제공하는 함수나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킷런 웹페이지에 제가 이따가 들어가 볼 텐데 굉장히 아까 전에 기상청 데이터 못지않게 사이킷런 홈페이지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떤 상업적인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여기 우리 서대현처럼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데도 그렇게 잘 된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이게 인터넷 혁명이 만들어낸 인터넷을 통해서 협업에 의해서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 사이키론 웹사이트에다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글의 CEO인 에릭 슈미트가 CEO였던 2012년도 이제 막 딥러닝이 뜨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원래 유명한 그 선 마이크로 시스템의 CTO였고 노벨의 CEO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IT의 최고 전문 엔지니어였는데 박사이기도 하고 스탠포드. 내가 다시 젊은 엔지니어가 된다면 머신러닝 배우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회사의 구글의 방향을 바로 인공지능으로 다 바꿔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하고 더불어서 에릭 슈미트가 앞으로 구글은 모든 서비스 뒤에는 인공지능 붙일 거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구글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신이라는 단어는 처음 쓴 사람은 아서 사무엘이고, 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요거만 하죠. 그래서 총 정리한 사람은 톰 미첼 교수가 97년도에 머신은 책에서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들어갑니다. 예, 지금 우리 앞으로 할 K-means, KNN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면서 머신러닝이 아닌 거가 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예, 퍼지 알고리즘, 유전 알고리즘, 지식공학 전문가 시스템, 탐색과 추론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면서 머신러닝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머신러닝에는 K-means, KNN, 의사결정나무, 서포트 회기, 나이브 베이지안, 뭐 연관 분석, PCA 등등, PCA는 등등등이 있고요. 원래는 딥러닝이 요 하부 포함 관계인데 이게 지금 워낙 커져가지고 워낙 히트를 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 지금 현재 뭐 영웅인 제프리 힌턴이 딥러닝을 발전시키겠다면서 딥러닝은 원래 신경망이라는 이름에서 딥러닝이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드 되면서 거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크게 보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인데 우리는 강화학습 지난번에 우리 서윤관대학교 우리 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건 아직까지 제가 잘 모르겠고 지도와 비지도를 할 건데 지도는 일단 어떤 데이터를 주면서 요거는 코끼리야 요거는 기야 이렇게 라벨을 달아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건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답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좀 힘드니까 요거는 K-means 오늘 그러면 K-means를 하겠습니다. 제가 K-means를 해보면 답을 주지 않고 학습시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도 학습에 어떤 게 있느냐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너무 길어서. 자, 그러면 첫 번째로 K-means를 그럼 하겠습니다. K-means. 서포트 벡터 머신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K-means가 제일 쉽기 때문에 K-means를 하겠습니다. 자, K-means는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거죠. 제임스 맥퀴니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고요. 이름은 처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선배들이 다 하고 있었다. 뭐 이게 K-means인 거고요. 1950년대 이쪽 KNN도 1950년대 전후에서 만들어졌는데 특징이 뭐냐면 미소 냉전이 시작되던 시점이죠. 1950년대가. 그러니까 미소 냉전이 시작되니까 미국의 사람들이 국방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통계학자들과 IT 하는 사람들을 대거 국방 데이터 연구에 투입한 거죠. 그 과정에서 K-means도 나오고 KNN도 나왔다. 그래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
지도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켜서 예측하는 것을 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해보면 아는데 도대체 비지도학습 레이블이 없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K민즈 예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이나 뭐 아까 말한 대선 캠프나 등 어떤 유권자나 고객들을 어떤 몇 개 그룹으로 나눠야 해야 어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잖아요. 이때 어떤 전략을 쓸까인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분류라는 거, 그러니까 지도학습의 분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귤하고 사과를 분류하는 분류기를 만들어요. 근데 이 귤하고 사과의 어떤 범주, 카테고리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귤은 귤이고 사과는 사과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받으면 이거는 귤 사진이야, 이거는 사과 사진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범주는 이미 정해져 있고 노가다를 통해서 그 데이터에다가 이거는 귤 데이터야, 이거는 사과 데이터에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일에 오바마 대선 캠프의 빅데이터 분석 팀장이라고 하면 그 유권자를 분류를 할 때 세 그룹으로 분류할지 뭐 7개로 분류할지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몇 개 그룹을 정하는 거죠. 귤하고 사과는 그게 아니죠. 귤하고 사과를 분류하면 그거는 귤은 귤이고 사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지만 K민즈에서의 어떤 K민즈를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군집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범주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 범주를 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라벨 안 붙인다. 우리 노 박사님 엄청 추우시네. 예. 좀 온도를 올리십시오. 예. 네, 그래서 한번 실습 통해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 내부의 패턴 구조와 발견하는 것을 비지도학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속성끼리 묶어주는 거, 이렇게 그룹핑을 해주는 것을 클러스팅이라고 하고 한국말로 군집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있고 이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귤, 사과, 배를 구분하는 거하고는 다르고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그룹핑을 지을 것인지 클러스터링 할 건지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내가 결정한다는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이것을 비지도학습의 대표적 알고리즘인데 여기서 레이블이 없이 한다는 것은 뒤에서 한번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민즈 알고리즘을 일단 대략 설명해 보면 일단 몇 개의 그룹을 알 건지 내가 오바마 대선 캠프의 빅데이터 분석대장이다. 어떤 유권자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는데 일단 유권자를 몇 개의 그룹으로 분석할까? 이거는 대선 캠프의 빅데이터 분석 팀장이 정하는 거지 뭐 귤 사과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전략적으로 3개로 분류하고 싶어. 아니야, 전략적으로 디테일하게 잠깐만 쓰면 이러죠. 뭐 요즘에 그 유명한 그 젊은 대표가 무슨 포위 전략 20대 30대 막 연령대로 나누듯이 나는 인구를 7가지 분류를 할 거야. 이거는 내가 정한다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K 값을 정한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차원이 2개예요. 그래서 특징이 2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XY축에 이렇게 까만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내가 3개로 그룹핑하고 싶어. 클러스터링, 군집을 만들고 싶어. 이러면 랜덤하게 초기 3개의 랜덤 포인트를 찍습니다. 이렇게 랜덤 포인트 찍습니다. 네. 그리고 각 진짜 리얼한 데이터하고 방금 찍은 데이터 사이에 거리를 계산합니다.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얘 입장에서 보면 요 파란 점 중심이 가깝잖아요. 예, 얘하고 얘보다 훨씬 가깝죠. 그러면 얘는 파란색 그룹으로 일단 맞춰줍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한 그림은 그때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딥러닝에서의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에서도 그렇고 이 인류 역사, 지성의 역사가 발전하면서 재미난 거는 미분도
뉴턴이 영국에서 발전시키고 대륙에서는 라이프니츠가 발전시켰다는 거죠. 똑같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발전시킨 사례가 많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딥러닝 할 때 있던 백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도 나중에 알고 보니 데이비드 런메라트하고 제프리 힌턴이 1986년도에 알아낸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분야에서 이미 십몇 년 전에 다 쓰고 있었더라는 그런 거를 이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K-민즈 알고리즘도 말은 이 제임스 맥킨이라는 사람이 67년도에 처음 쓰여졌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50년대 초중반부터 휴고 스타인하우스가 똑같은 거 쓰고 있었고 벨 연구소에서도 스튜어트 로이드가 똑같은 거 쓰고 있었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쓰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보면은 65년대 생물학 분야에서도 뭐 에드워드 포즈가 쓰고 있었고 그래서 K-민즈를 이거 한 명한테 이름 주기가 그러니까 뭐 로이드 포즈 알고리즘이 이렇게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K-민즈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심플한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객 분류나 뭐 유권자 분류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현재 추천 시스템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허영 선생님 들어오셨습니까? 허영 선생님?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K민즈 실습까지 하면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2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허 선생님한테 넘길게요. 저는 한 20분밖에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요 장표만 마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클러스터링 군집 분석을 다시 한번 말해보면 데이터를 요렇게 안으로 똘똘똘 뭉친 거를 응집성이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똘똘똘 뭉치고 나름 군집과는 분류되는 요런 거를 세부구를 만드는 것을 군집 분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류와 다른 점은 클래시피케이션은 범주 정보를 이미 사전에 정해져 있는 거다. 그리고 지도학습이라는 거죠. 지도학습. 라벨이 달려 있고 그다가 뭐 이제 나중에 되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군집판은 이거 이렇게 나눌지 이거 내가 정하는 거다. 그리고 라벨 없이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군집 분석이란 집단 내 동질성이 있고 집단 간의 이질성이 이런 그룹으로 나누는 것을 군집화라고 한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중심점, 센트로이드를 내가 세 그룹 나눠야지 하지. 그러면 이 K는 숫자를 말하니까 3개의 랜덤한 걸 찍습니다. 랜덤한 걸 찍고 각자 점에서 내가 센트로이드 3개, 나는 내 점은 지금 이 점은 어디를 깔걸 해서 나는 이 점에 더 가깝네 이래가지고 할당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그룹핑된 데이터들 사이에 중간집으로 센트로이드를 옮겨줍니다. 그래갖고 다시 각 점부터 센트로이드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계속 이것이 변동이 없을 때까지 반복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 세분화나 2, 3 탐지 등 굉장히 많은 심플하기 때문에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요거는 일단 알고리즘만 요거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한번 제가 설명해 보면 이런 거죠. 먼저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나는 세 그룹을 분포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랜덤하게 센트로이드 3개를 찍습니다. 이렇게 랜덤하게 센트하게 이니셜로 이렇게 찍습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는
거리를 계산합니다. 거리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이 점 하나 지금 이 점 입장에서 보면 센트로이드 3개의 거리 이게 D1이죠. 얘는 D2, D3예요. 어느 게 제일 짧죠? D3가 제일 짧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A점은 녹색 점으로 일단 분류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요 점은 녹색 점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점에 걸쳐서 방금처럼 디스턴스와 디스턴스를 계산하고 어느 그룹에 속할지를 어사인을 해줍니다. 어사인을. 네. 그러면 초반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초반에 센트로이드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거리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어사인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가 빨간 그룹이잖아요. 또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중심적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이렇게 얘도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동시켜요. 얘도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고 네. 네, 이렇게 이동을 시켰죠. 그리고 요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이 점 같으면 디스턴스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뀔 만한 게 요게 혹시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거리를 계산해서 다시 그룹핑을 다시 하는 거죠. 예.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K-means is very simple but also very effective unsupervised clustering algorithm. It tries to partition the dataset into K predefined clusters where each data point belongs to only one group. Cool. Let's go through a simple two-dimensional example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idea. There are 3 major steps. In step 1, we randomly choose K data points from the dataset as initial center. In this case, K is equal to 3, and we will discuss how do we choose K later. Okay, once we have these centers, in step 2, 네, K를 3으로 줬기 때문에 이니셜 센터를 3개로 뒀습니다. we can calculate the distance between the data points to these centers. Then we can assign each data points to the closest centers. In this example, for point A, we compute its distance to C1 예, A 점에서 각 센트로이드까지 거리를 계산해서 제일 짧은 거를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는 D3가 제일 짧죠. C2 and C3 respectively. And after comparing the lengths of D1, D2, and D3, we figured out that D3 is the smallest. Therefore, we assign A to C3. We then move to point B and follow the same procedure. Cool. We keep repeating this process until all 예, 그래서 모든 점에 대해서 디스턴스 계산하면 첫 번째 판에서는 이렇게 군집화가 되는 거죠. the data points are assigned. Then we calculate the center's new position by taking the average of all the points within the cluster. Keep repeating this process until all the centers stop. 예, 그래서 그 그룹의 중심으로 센트로이드 옮겨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 거리를 계산해서 이게 변동이 없을 때까지 거리 계산하고 중심 이동 이렇게 하는 거죠. 변동이 없기까지. 예, 그렇게 하는 게 K-민즈 알고리즘의 아이디어고요.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예, 약간 랜덤 포인트가 처음에 어디서 출발하냐에 따라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처음에 랜덤하게 이제 포인트를 찍는데 그게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는 그룹이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재수에 의해서 내가 이 그룹에 속할 수 있고 저 그룹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존재하는 게 뭐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K-민지는 오늘 하고요. 다음 시간에 파이썬 콜앱 환경에서 실습도 하고 제가 오늘 빠뜨린 좀 스킵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가면서 해보겠습니다.